지금부터 V차트 콘서트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무제표에서 대차 대조표상에 나타나는 자산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제 다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무형자산, 그다음에 재고자산, 그다음에 매출채권, 당좌자산, 토지자산, 단기대여,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부채총계하고 자기자본을 입력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대차 대조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가 8개를 입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또 빠진 게 있나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건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고. 네, 대차 대조표상에서는 아마 이게 전부 다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다 자산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다 빼면은 자기자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산은 크게 보면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나눠요. 유동자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비유동자산은 어떤 거예요? 토지자산이나 건축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시설물,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 공장 안에다 기계 쫙 설치해놓고 그러면 그건 막 들었다가 막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비유동자산이라는 개념이고 유동자산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 이 자산 항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산 총계만 딱 넣으면 되는데 자산 총계만 딱 넣고 부채 총계 나가고 자기자본 해갖고 그냥 PBR을 딱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PBR이 꼭 나오잖아요. 그죠? 네. 모르나요? 네, 그죠? 맞는 말이죠. 그죠? 네. 네, PBR이 나오는데 이 PBR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되는데 왜 이런 항목들을 입력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할까요? 왜 이런 항목들을 분석할까요? 이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자산 중에서도 플러스 요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자산들이에요. 당좌자산하고 토지자산 같은 경우. 근데 무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은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산의 건전성이 훼손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예로다가 한번 봅시다. 우리 제가 그 첫 번째 기업체를 보면은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신풍제약을 보니까 자기 자본이 $1,674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770억이에요. PBR로 보면은 1이죠. 그냥 거의 비슷하죠. 자기 자본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 이 정도면은 시가총액 이 정도 괜찮은 회사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은 자, 무형자산하고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을 합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93억 원 빼고 409억 원 빼고 1,513억 원을 빼면은 이 회사는 실질적인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341억 원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재고자산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인데요. 약 2천억 정도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형성된 게 언제냐면은 과거에 1999년도에 이미 621억 원이 넘었고 2005년도에 1,000억 원이 넘었어요. 해마다 이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있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있는데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만약에 매출 채권으로 들어가고 물건을 파는데 돈이 회수가 안 된다. 회수죠. 네, 회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쌓이고 있다. 무형자산은 뭐예요? 무형자산은 이 사람들이 특허를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출원한 거예요. 근데 이 특허 출원한 것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혈액순환제, 기넥신이 이제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 기넥신2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도 무형자산이 그렇죠.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에 속해 있죠. 네. 근데 시장에서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이게. 그럼 무형자산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가상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93억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409억이라는 재고자산도 그렇고 1,500억이라는 매출채권도 그렇고 굉장히 악성 자산이에요. 악성 자산. 근데 언젠가는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게 나은 게 아니에요? 사용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언젠간이라는 시점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시점이라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뭐 부도가 났다던가 상대방이. 근데 이게 보면은 1999년도에는 600억 정도 하던 매출채권이 지금 2011년도에 1,500억이 됐어요.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매출채권이 늘어났거든요. 순이익에서 이 매출채권이 늘어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흐르긴 흐르지만 결국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묶여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사실 이게 만약에 현금으로다가 유입이 된다면 이 회사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 회사의 가치는 아마 완전히 평가 가치가 바뀔 겁니다. 현금으로 유입된다. 그걸 한번 두 번째 모델을 한번 볼게요. 이건 식품제약에 대한 모델이었고 제약회사는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따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 회사가 엠텍비전이라는 회사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예요. 반도체 팹리스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반도체 팹리스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하고 제조는 어디서 하냐면 하이닉스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동바이테크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수수료, 로열티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이 420억 원입니다. 420억. 시가총액이 얼마죠? 493억 원이죠. 자기 자본입니다. 그냥 이 수치만 보면은 아까 식품제약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한, 이 수치만 보면 야 PBR 괜찮은데 이 정도면 반도체 팹리스 회사고 앞으로 성장성도 괜찮은 모델인 것 같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보는데 한번 그 밑에 항목을 보자고. 근데 무형자산을 보니까 $330억이에요. 그만큼 개발비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이라는 거 있죠. 어플리케이션 칩. 네. 그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 주력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라인 칩이나 미국에 있는 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에서 그런 시장을 뚫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다가 상품화되어갖고 실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재고자산이 보면은 175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29억이니까 뭐 일단 무시를 하고요. 재고자산도 봅시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죠?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다고 하는 거는 이 재고가 현금화 될지 안 될지 측정하기 어려운 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칩을 보세요. 요건 스마트폰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듀얼코어 1.5기가. 내년에는 쿼드코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죠? 쿼드코어 1.5기가 나올 거예요. 듀얼코어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럴 거예요, 분명히. 시장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175억 원어치 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칩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점이 이미 지난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품들은. 그쵸?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아토나 뭐 IPS 이런 업체들 보면은 원익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걔네들 보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는 라이프 사이클 굉장히 빨라요. 1년마다 해마다 나노의 개념이 바뀌죠. 그죠? 네. 예. 30나노, 이제 20나노, 내년에는 10나노. 그러니까 장비가 이미 1년 지나면은 못 쓰는 장비가 되어버려요. 네. 그런데 재고자산이 많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퀘스천을 해야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썩어볼 때가 있는 것인가? 혹시 대만에서도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상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고자산이 위험 요소가 될 때가 있고, 매출채권이 위험 요소가 될 때, 아까 신풍기한 같은 건 매출채권이 위험 자산이고, 재고자산이 위험 요소가 되는 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제품들, 그냥 급격하게 변화되는 제품들, 그리고 무형자산이 문제가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죠. 엠텍비죠. 연구개발은 무진장 많이 해놨어요. 330억 원어치 연구개발 해놨어요. 이 중소기업 최초로다가 제가 알기로 슈퍼컴퓨터를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 많은 연구개발진들이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된 결과물에 대해서 그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인건비 지급된 거를 연구개발비로다가 책정을 해갖고 이걸 자산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회계처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산으로 취득할 수가 있고, 이거를 자산이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이게 항목이 없어져요. 자, 그 모델을 한번 안철수 연구소하고 아이디스 홀딩스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네, 두 개를 보면 확실하게 구가 되는데,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개념은 중요치 않고요. 아이디스 홀딩스 한번 볼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업체인데, 자기 자본이 1,36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 얼마죠? 936억이요. 예. 일단은 자기 자본보다도 시가총액이 적죠.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보면은 당좌 자산, 현금성 자산이죠. 그죠? 당좌 자산이 995억 원입니다. 거의 1,000억 원 정도 있죠. 1,000억 원 정도 있어요. 당좌 자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면 당좌 자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당좌 자산은 거의 현금성 자산이에요. 현금은 1,000억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 1,000억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936억 원이면 현금 가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쵸?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죠. 그쵸? 거기다 보면은 재고자산은 제로예요. 무형자산은 3억 원이에요. 아이디스가 세계 3대 DVR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회사. 세계 3대 기술력을 가진 회사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취득을 해놨겠어요. 특허가 계속 공시가 올라오는 회사예요. 네?
압축 방식에 대한 특허, 인코딩 방식에 대한 특허, 화면 분할에 대한 특허 이런 것도 계속 올라오는 회사예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가치를 거의 제로 포인트로 잡고 있다는 거죠.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임택비전 같은 경우는 330억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에 인해 갖고 순이익이 200억이 들어왔어요. 2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130억으로 줄어듭니다. 무형자산이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 발생된 만큼 무형자산 가치가 상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도 이 회사에는 자기 자본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리스 홀딩스는 무형자산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자기 자본으로 산입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무형자산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무형자산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무형자산이 좋은 거, 아우, 지식이 많이 있는 회사 아닌가, 어떤 무슨 뭐 권한이 많이 있는 회사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 처리상으로 봤을 때는 무형자산 자체는 굉장히 쓸데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면은, 안철수 연구소도 똑같이 볼게요, 한번. 안철수 연구소는 뭐 오늘 시작할 때 막 12% 올라가더니 제가 좀 전에 보니까는 폭락해서 하한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보니까. 1,300억이 아니, 1조 3천억이 아니라 1조 원도 안 되는 지금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자, 자기 자본이 1,300억입니다. 근데 당좌 자산이 670억이에요. 그리고 재고 자산이 75억. 재고, 당좌, 재고, 무형 자산이 24억. 아마 안철수 연구소 무형 자산 측정하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00억 이상은 나올 겁니다. 연구개발비로다가 지금 쏟고 있는 게. 근데 이거를 안 잡고 있죠. 얘네들도 다 비용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금이 유입되면은 그냥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형자산 상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책정되어 있는 회사하고 무형자산이 책정되지 않는 회사하고 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차이겠죠. 똑같은 자산인데 우리가 그 총액만 보고 있는 거하고 그 내부 세부적인 부분들 들어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이런 자료들을. 그냥 자산 총계에 얼마, PBR 딱 계산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산에서도 건전한 자산이고 불건전한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암덩어리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자산 건전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 연구소도 그렇고 아이리스도 그렇고 최근에 당좌 자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회사입니다. 당좌 자산,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는지 아세요? 이게 비유동 자산인 토지로 왔습니다. 토지로 왔어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벌리에다가 3,000평 이상을 샀어요. 땅을. 네, 아이리스도 800평 정도를 샀고요. 판교 테크노벌리에다가. 이 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의 특혜 정도의 가격에 샀어요. 이 회사들이. 그러면 이 땅의 실질 가치를 다시 산정을 하면 지역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죠? 땅값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취득 원가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 강남의 땅이 3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날까요?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중에서 A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자회사가 삼부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테헤란로의 한가운데 적용되어 있는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한 요 정도쯤 포인트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자회사를 근데 이 삼부토건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검색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산가치의 아마 0.15에서 0.19배 그러니까 PBR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PBR이 자산가치의 5분의 1도 안 되게 거래되고 있어요. 5분의 1도 안 되고. 근데 이 회사가,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3부 르네상스 호텔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시장 분석에 의하면 4천조가 넘는, 4천억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4천억이 나옵니다. 이 3부 토건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뭐 몇백억 정도밖에 안 할걸요? 이 3부 르네상스 호텔 하나만 팔아도 4천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몇백억밖에 안 냈다면 그리고 이 회사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금 기업 가치도 5분의 1로 저평가되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샀을까요,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샀는지. 참고로 내 샀을 때 언제 샀는지. 언제 사서 여기다 호텔을 져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토지자산하고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이건 비유동자산이죠, 그죠? 비유동자산이에요. 이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토지자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측정하기가. 맨 처음에 매입 가격으로다가 그 재무제표상에 표시되어 있다면 이거를 그 번지수를 다 찾아가고 공시지가를 계산을 해보고 그 공시지가에서 현재 매매 가격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공시지가로 매매되는 게 아닐까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거든요. 예. 요즘 삼성동에 이쪽에 보면 여기가 삼성동에 보면 여기가 코엑스입니다. 여기 보면 한전이 있어요. 한전 부지가 있어요. 한 2만 평인가 3만 평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한전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공기업이 이 한전이 광주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무실을 매매를 해야 돼요.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 가격상 가장 큰 금액이 나올 거예요. 몇 조 단위가 나올 거예요, 몇 조 단위. 그 단위를 그 원지수로다가. 예. 이런 것들이 이 한전이 이걸 언제 매입했느냐에 따라갖고 그 금액이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자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다면 10년 전에 살았다는가 20년 전에 살았다면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KIFRS라는 개념을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시점마다 이 가격의 정상 가격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토지 가격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5천억에 샀다고 봅시다. 근데 이거를 산정을 했더니 5조가 됐어요. 그러면 4조 5천억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4조 5천억에 대해서 법인세가 물려야 돼요.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딱 사놓은 땅인데 재평가했더니 가격이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라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그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한 10%만 낸다고 해도 거의 한 5천억 내야 되잖아요. 그죠? 차익에 대해서 내야 되니까.
차익에 대해서 10%만 낸다 그래도 5천억은 세금을 내야 돼요. 예. 억울하죠. 근데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4조 5천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서 갚으면 예. 은행에서 대출해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떠한 그 실질적인 본질 가치가 그 회사의 본질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 정확히 디파인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이렇게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산 건전성을 분석하는 이유입니다.